금요일 7시 50분 끝판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늘 금요일 밤에 바쁘신데도 오늘은 네 분이 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하원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이 네 분 각자 다 오늘은 조합이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아무튼 서로 아무튼 예고화면으로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 서로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이 토론을 쉬는 시간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 주제는 사실 저희 뒤에 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징역 1년이 나왔고요. 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정치적 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란 예상이 또 있기 때문에 제목은 과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몰랐을까? 너무 당연한 제목입니다만 어찌됐든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제작진께서 꼭 이 오프닝 주제로 가벼운 걸 좀 다뤄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9개월 만에 20%대, 29%, 그러니까 뭐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한국갤럽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정은 지난주와 동일한데 긍정이 2%포인트가 빠진 거고요. 예, 방금 외신을 다루는 프로를 진행하다 왔는데 이게 한국의 그 보도가 참 특이한 게 외신은 부정 여론의 머리 제목이거든요. 63% 넘겼어. 이래서 지지율은 나오지도 않아요. 긍정 지지도가 안 나와요? 부정이 몇 프로냐 요것만 보거든. 네네. 근데 한국은 주로 저 긍정 지지율이 몇 프로냐 이게 참 보도가 대조적인데 외신이 다 썼습니다 오늘. 오늘 급기야 뉴욕타임즈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갤럽 여론조사를 전 세계 언론이 받아 쓰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난 특히 이 정부에서 이게 지금 다른 현안하고 맞물려 가니까 지금 일주일 내내 보도인데 어쩌면 국내 언론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이 여론조사 갤럽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뭐 오늘 인도, 일본, 난 이런 현상을 나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래서 앞으로 국빈 방문 하시겠나 이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좀 특이한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 정부로서 이제 대인저존 위험구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신호고 이 어떤 국제사회가 이런 것들을 이미 거의 다 지금 기사가 통일돼 가고 있는 그러다가 뉴욕타임즈가 참고 찾다가 오늘 첫 번째 기사 나온 겁니다. 그날 디올백 뭐 이런 거 무지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쓰던 뉴욕타임즈가 오늘은 장문의 기사를 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기 대목이 이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권으로서는 이제 위험구역에 드디어 진입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그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이제 공약 발표가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그거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대체적인 시선들. 첫 번째로는 대책을 세우겠는가, 얼마나 심각성을 인지할까라는 이제 대목에서 좀 의구심이 가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외신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2월에 이제 독일 국빈 방문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같이 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뭐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김용남 정책위의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9개월 만에 20%대인데요. 아무래도 65% 부정에 가까워지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뭐 레임덕 전조라고도 얘기하고 부정이 또 25%까지 근접하면 마찬가지로 레임덕 전조다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긍정이 25%. 긍정이 25%. 뭐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부터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갤럽이나 뭐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안 봤잖아요. NBS 거만, 지표조사 거만 주로 참고를 해오고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아무리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더라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7일 날 방영이 된다고 하죠. KBS하고의 대담, 녹화대담. 녹화해서 방영은 7일 날 된다고 하는데 글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또 자체적으로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싶긴 합니다. 근데 예. 이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 관련된 기사를 주로 다루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예, 예, 예. 프랑스나 유럽의 온갖 메이저 언론들이 다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분은 뭐 댓글에 보면 그런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진정한 글로벌 셀럽이 됐다. 네. 근데 이게 참 뭐 농담조의 얘기입니다만 예, 예.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예. 이 사안이 좀 그렇잖아요. 사안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예. 국가 위상에는 맞지 않는 지금 음. 어떤 리더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국정 지지도도 보지만 갤럽에서는 뭐 정당별 지지율도 나오고 뭐 여러 이제 조사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는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언론에서 이걸 많이 다뤘어요. 아마 이제 개혁신당 쪽도 주목을 하셨을 텐데 이 개혁신당 지지도가 이제 뷰스앤뉴스라는 언론사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이준석 신당 3% 쇼크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뭐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갤럽에서 한 이틀 전 조사는 8%였다. 네. 이렇게 뭐 항변하기도 했고요. 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면서 정책위의장이신 김영남 위의장께서도 이 조사는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셨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예. 그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하고 그 타이틀하고 안 맞아요. 예. 설문 문항은 네. 개혁신당을 넣고 지지도를 조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이준석 신당으로 물었으면 훨씬 예. 높게 잡혔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항상 그렇거든요. 2016년 그 20대 총선을 앞두고 나서도 당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안철수 신당으로 여론조사가 돌아갈 때는 20%가 넘게 잡혔어요. 예, 신당 예. 지지율이. 근데 예. 정작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돌아간 여론조사에서는 8% 잡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귀에 익질 않잖아요. 예. 국민의당이 무슨 당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예. 많다 보니까. 근데 예. 그해 4월 총선에 최종적으로는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에서 26%를 넘겨서 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노란색 넥타이, 오렌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렌지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만 예. 개혁신당은 아직도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또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창당대회를 연다는 개혁미래당하고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는 예. 개혁신당의 지지율 3% 그리고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 3%가 똑같이 잡힌 거거든요. 예. 근데 개혁미래당은 아니고 또 거기는 아직 이낙연 신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 외에 이준석 신당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돌렸으면 이거보다는 많이 잡혔을 것인데 저희가 당명 홍보에 더 노력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인지 몰라도 그 이원욱 그 의원이신가요? 그분이 오늘 인터뷰 보니까 개혁미래당은 이제 약칭을 붙여서 개미당으로 쓰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혁신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개신당이? 개신 아니 표 다 오는 게? 저희는 약칭은 안 정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아니, 그런데 개혁신당으로 가는 거죠. 얼마 전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들려나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의당 소속으로 알고 정의당 지지율 올랐어요? 제가 축하전화 무지 아니 오랜만에 한 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그러면 그 당에서 들려나가는데 우리 당 아닌데 그런데 하루 종일 축하전화 그래요 이게.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일 뿐이니까 이제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기 위해서 일단 여쭤본 거고 민주당에서 또 오셨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지율을 보면 사실 지금 정당 지지율 중에 양당 지지율은 여론조사 전문가들께서 특별히 큰 의미 부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답보 상태고 두 정당의 차이가 사실 뭐 오차 범위 안에 좁혀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별로 의미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이 이렇게 높은데 민주당이 그걸 흡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뭐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심판의 회초리로나 생각하고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통 국정 지지율 얘기할 때 긍정평가, 그러니까 예. 지지율 부분은 평시에 국정 운영 동력이랑 관계가 있고 예. 부정평가는 이 선거 때 유효하게 작동한다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예. 왜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지지율이 40%가 넘었었거든요. 선거 예. 때도. 예. 근데 부정평가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게 전부 다 정권 교체 여론으로 치환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게 의미가 없이 그냥 정권이 넘어가 버리는 건데 평시에 선거가 없을 때는 부정평가 여론이 높아도 긍정평가가 한 30% 되면 예.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내려갔잖아요. 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없잖아요. 항상 지금 정권은 수세에 몰려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만 하지 예. 지금 지지층들이 왜 지지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나 민주당에게 조금 뭐랄까 지지도에 탄력이 못 붙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선거제라는 건 상징적인 이유고요. 예, 예. 지금 선거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뱉어놓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저희가 총선 때는 다시 공약이라는 걸 내놔야 됩니다. 근데 한 6번씩 7번씩 약속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어기면서 예. 아무런 설명도 안 하는데 네. 어떻게 지지율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당대표께서 직접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예. 근데 설명 없이 그냥 말을 뒤집었잖아요. 예.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설명이 있고 정리가 있어야 다음에 공약을 내놓더라도 예. 국민들이 믿어줄 텐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당은 뭐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이렇게 너네들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어기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지지율이 붙을 수가 없죠. 예. 뭐 저희 여론조사 얘기는 에피타이저였고요. 사실 진짜 작은 간식 하나만 더 먹고 본 주제 갈 텐데 김태형 기자님이 계시는 뉴스버스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대표 언론사이기도 하고 네. 더불어서 이제 그래서 화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는 사직구장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네. 김 기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 나는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언중위에 재소까지 한 상황이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런 일종의 짤까지 커뮤니티에 지금 돌 정도로 뭐랄까 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김태형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사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자나 언론사를 보시면 또 어떤 심정이 드셨고 저 언중이 기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아니 어제 그 판결 나온 걸 하나를 그냥 인용하면은 예. 될 것 같아요. 어떤 어제 판결 말씀이십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장용진 기자 예, 말씀하시는 거죠? 명예훼손건으로 이제 그 소송을 걸었는데 예. 거기서 재판부가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예. 소송하지 말고 해명해라. 예. 예, 이런 사건도 사실은 사직에서 그 야구를 봤다라고 예. 한 이유는 예.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들과의 유대감을 만들려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직구장에서 그 본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하면서 내놓은 사진은 2008년도 사진이에요. 근데 예. 본인이 그 발언을 한 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애초에 사직구장에서 안 봤다고 했으면 저 사진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아니라고 하고 예. 해명하고 예.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예. 사직구장이 아니라 사직에서 그냥 예. 그 집에서 봤든지 어디서 봤든지라고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예. 당에서 이제 해명을 하면서 예. 꼬이는 그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이 소송을 걸고 언중에 가는 게 아니라 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명하고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좀 착오가 있었다 내지는 뭐 발언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다 하면 끝날 일인데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 내용은 현직 기자들이나 언론사 계시는 분들한테는 질문하면 워낙에 답변들이 술술 나오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데 정치인들한테 이 내용을 여쭈면 대부분 논평할 가치가 없다. 라고 일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세 분 중에는 뭐 누가 대표로 말씀하시든 뭐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보세요? 나는 사직구장이 아니라 사직에서 봤다 그래. 처음에 종로구 사직동인 줄 알고. 거기 또 사직. 거기도 사직이죠. 예, 예. 사직이고 또 저쪽에 가면은 또 예. 조선 사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 뭔가 좀 헷갈리더라고 나는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사직에서 봤다 이러면 말이 어색하잖아요. 우선 사직구장으로 다 알아듣는데 굳이 그게 아니라 사직이라 그러면 예. 굉장히 어색하잖아 이게. 예. 그래서 난 종로구 얘기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 제가 좀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 이제 마이너 언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매체 아닙니까? 뉴스버스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정정 보도가 혹은 이제 반박 보도, 해명문 이런 걸 낸 걸 보면은 저희가 쓴 기사에 뭐 다른 이제 메이저 언론들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뭐 한겨레가 했다거나 뭐 경향이 했다거나 뭐 MBC가 했다거나 하면은 MBC의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저희가 보도한 거는 그냥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걸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도 이 기사 썼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언중이 안 갔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러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을 주고받는 걸 보면 좀 수준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뜬금없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예.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정치 혐오에 기승한 포퓰리즘인데 예. 이준석 대표가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연봉도 네. 중위소득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말이 되냐. 그걸 맞추다 보면 밑에 보좌진의 급여나 이런 것도 다 조정이 돼야 되고 공무원 예. 전체 급여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 매우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 말은 국회의원은 보좌진도 9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세비는 조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더 적게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뭐 싫으면 시집가 수준으로 하니까 난 그래서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예. 한 초딩으로. 아니 거기서 싫으면 시집가가 왜 나와요, 진짜. 아니 이거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까 이거? 이거?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정치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고요. 우리 하원기 대변인 잠깐 평가만 짧게 듣고 이제 본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전 집권 여당이 한가해서 저런다고 생각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JTBC에서 자막 오긴한 거를 무슨 선거 공작이라고 하면서 소송 걸어버리잖아요. 배추. 근데 그거 언론 대응 성공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항의해서 정정 보도 냈고 예. 사과했고 예. 그럼 언론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예. 근데 일부러 한 거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서 추격해가지고 고소해버리잖아요. 예. 이게 한가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언론 대응팀 필요 없고 저 집권 여당에는 법률 대응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한가하면은 지금 경제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386 때려잡고 자기들 비판하는 언론 눈에 불을 켜고 이 수색하기 시작하고 그냥 한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서 뭐 방심위에서도 바이든 날리면을 당시에 보도했던 여러 언론사들을 상대로 또 무더기로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오늘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언론 환경이라는 게 저도 참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시대를 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해서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에피타이저는 딱 좋습니다. 8시 10분까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주제 영상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예, 저희 주제 영상 고발 사주 건과 관련된 영상을 잠시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5명 중에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뭐 이제 의혹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은 사실은 김태현 기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히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선고 내용을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다 되셨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요. 그간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한 짧은 브리핑과 함께 뉴스버스의 기자로서 보시는 이 선고 내용에 대한 평가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21년 9월 2일에 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그 보도에 앞서 1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제 있었던 범행입니다. 2020년 4월 3일, 그러니까 검언유착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예. 그 뒤에 이제
이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당시엔 검사장이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하는 기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그 당시에 이 검찰에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 당시에 그 기자들이 보도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또 있었고요. 예. 그리고 검언 유착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뭐 최강욱 황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고발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선거 총선 직전에 이제 고발이 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이제 검찰에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만 무죄가 나온 상태이고요. 나머지 혐의는 다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안 됐다고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똑같이 얘기하는데 예. 재판부가 명확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개입하기 위한 이제 사건들로 이 사건은 검찰권의 남용이고 예.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예. 그 의도가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김용남 정책위원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이 선거법 부분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고발 행위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에서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실제 항소심에 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근데 이게 고발장 작성은 2020년 4월 초에 했는데 전달이 된 이후에 실제 접수는 2020년 8월에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면 적어도 선거 전에 예. 고발장 접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어떤 목적 내지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는 게 무죄 판결의 이유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용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거는 왜냐하면 선거 뭐 낙선 목적이든 당선 목적이든 그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선거 전에 접수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소심에서 그렇게 크게 판단이 뒤집어질까라는 좀 의문이 있는데 나머지는 유죄가 났잖아요. 가장 큰 건 공무상 기밀 누설 그리고 나머지 죄명도 사실상 그 기밀 누설 과정에서 적용 법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지 행위 태양은 똑같거든요.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유죄 1심 판결이 난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유죄는 났는데 기소된 내용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대목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손준성 당시 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을 해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의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김웅 의원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왜 대리로 작성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 아무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손준성 검사는. 그러니까 약간 수사를 하다가 만 것 같은 공소사실 내용 자체는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재수사 요구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각자 이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들 있으실 텐데 우리 하원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을 이 선고 나오고 나서 어떤 대목이 가장 좀 주목되셨는지요? 아니 이게 일단은 그 고발 사주가 그 선거 시기 당시에 현재 집권 여당의 선대위 부위원장 통해서 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집권 여당에서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통해서 일단 이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1심이니까 지켜보시죠가 전부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방금 그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그거는 뭐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사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정보 정책관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눈과 뭐 귀 눈과 이런 거에 귀라고 부르죠. 예, 해당하는 이 지위에 있었는데 이 행위를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일탈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사실상 그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이 사람 영전해 버렸는데 예, 예. 일탈해서 검찰의 지휘 체계를 흔들고 사실상 검찰총장이었던 지금 현 대통령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그 왜 영전시켰냐 이런 것들이 다 꼬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봐주기를 넘어서 이제 사실상 네. 영전하고 승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검찰총장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부정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일탈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논리적으로 다 안 맞기 때문에 예. 1심 판결이니까 지켜보자는 걸로는 안 되고 예. 뭔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보면 이건 사실상 이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는 거니까 뭐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봐요. 아니,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요. 그렇게 본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법조 계통이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건 사법 신뢰에 아주 크나큰 도전이자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선거 개입을 떠나가지고 특정 정당하고 짜고 그래 검사가 뭐 고발장까지 써줬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을 뭘로 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사법의 사유화에 흑역사를 썼다. 그런 이게 점에서는 뭐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검사장이 옷을 안 벗은 경우가 있었는가? 저는 영전은 영전대로 그냥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됐다는 거 그것도 이상하지만 예.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 법조기자단이 어떻게 쓰는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고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안 나왔던 표현이 예. 이제 그 이성윤 검사장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그 반윤 검사로 찍힌 분들한테는 예. 꼭 들어가는 문장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통상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감찰 징계를 받으면 옷을 벗는 관행이 있는데 예. 뭐 이성윤 검사장은 벗지 않았다. 뭐 누구는 벗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때 기사에 썼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그런 관행은 사라졌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었냐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 부서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법무연수원에 예. 뭐 춘천지검장도 그랬고 뭐 검사장들 막 몰아왔었거든요. 예. 근데 손준성 검사장은 대구고검 좀 차장검사로 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검사장으로 영전까지 시켰고 예.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대목들은 너무 의아한 대목들이고 이게 사실 내용을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아까 우리 하은기 대변인께서 퍼즐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춰야 되는 퍼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새롭게들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전에 좀 저희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뭐 이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김 기자님이 많이 이제 좀 팔로우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인물들의 어떤 분위기, 재판 분위기, 면면 이런 것들 아까 저희 예고 나가는 도중에 좀 공유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기억 남는 장면은 김웅 의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날입니다. 예. 그날 재판부가 그날 김웅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건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 이게 손준성이 보낸 것이 맞느냐 틀리냐 예.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는데 예. 질문을 바꿔서 한 70번, 80번을 물어봅니다. 예. 계속 그 질문을 계속 바꿔서 예. 이게 받은 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거 아닙니까?부터 시작해서 예. 손준성 검사가 아니었으면 못 받아 이걸 보낼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말을 돌려서 물어봐요. 7, 80번을 물어본다고요? 7, 80번을 물어보죠.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질문에서 핵심이 한번 나오는데 예. 이 재판부가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손준성 피고인과 그리고 김웅 의원 두 사람 다 예. 제3자 개입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예. 손준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예. 손준성이 안 보냈다고 100% 확신할 수 있냐? 예. 라고 얘기했는데 김웅 의원이 대답을 못하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제보자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예. 하고 가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공범으로 나온 이제 그 수정관실의 이몽석 검사, 뭐 성상욱 검사 이제 예. 그 두 분도 예. 공범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보자 X 지모 씨의 판결문을 검색했던 시간대별로도 이제 재판부가 다 공개를 하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사주 고발장을 작성하고 예. 검토하는데 관여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재판부가 이번에 이제 선고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검찰에서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던 이유가 예.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공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불기소를 했던 것인데 예. 이번에 그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이 텔레그램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네. 이제 누가 손준성 보냄 또는 누가 보냄이라고 했을 때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예. 여기 이제 고유 아이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예. 그걸 딱 집어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번호가 있고 예. 그게 누구 건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자료화면이 있으시면 그 손준성 보냄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말씀이랑 같이 겹쳐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저 그 위에 표시를 누르고 들어가면 예. 손준성 검사장의 전화번호랑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예. 그 보낸 시각대, 그러니까 예, 예. 분 단위로 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걸 보낸 사람은 손준성 검사라는 게 명확하다라는 게 이번에 법원의 판결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1년 한 2-3개월 전에 그럼 검찰에서는 무엇을 이유로 예. 불기소 결정을 했는가라고 예.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예. 최근에 뭐 울산시장 함영 뭐 수사? 수사? 예. 네. 그거 재규수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예. 재규수사 들어간 이유가 1심 판결에서 예. 조국, 임종석 두 사람에 대한 관련성이 나왔다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이 성상욱 그리고 이몽석, 김웅에 대한 그 관련성은 나온 건데 그럼 예. 검찰에서 재규수사 명령을 내릴 것인가?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가 그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쓰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요 관련된 검사 한 분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연락을 했냐면 재판에서 이제 수정관실 검사가 예. 25대 컴퓨터를 포맷했다. 예.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 사실과 다르다. 예.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 예. 자기의 반론을 오롯이 좀 다 넣어달라고 해갖고 예. 저희가 주말에 전화 받고 다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범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죠. 반론의 내용은 뭐였나요? 반론은 그 당시에 이제 그 25대 자기가 다 포맷한 거 아니고 예. 자기는 자기 컴퓨터만 건드렸던 거고 저희 보도가 오보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것만 포맷하고 나머지는 포맷은 아니다. 그건 자기가 내가 안 만든 게 했다. 아니다. 예. 내가 안 했다. 근데 이제 뉴스버스 기사의 특징은 뭐냐면 예. 저희가 사팩트를 다 전달을 하고 예. 마지막에 상대방이 반론하는 건 다 넣어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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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을 다 후반에 넣어주면 다 넣으시더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반론을 넣어줬던 그 예. 재판에 나와서 이제 그 예. 아무런 증언 안 하고 가셨는데 예. 예.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저희가 반론을 다 넣어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중간에 얘기했던 그 재기수사라는 부분 검찰이 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 이게 관련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저희 이게- 제목처럼 누가 몰랐을까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아니 김웅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뭐 물론 이번 4월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이제 손준성 검사로부터 연결된 사람들이 뭐 김웅, 조성은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예. 더 중요한 건 손준성 검사가 왜 그랬을까? 예. 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줬을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예. 당장 연결될 수 있는 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래서 이게 재규사 명령은 그 고등검찰청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못 하시겠는 겁니까? 뭡니까?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네.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전에 그 두 분 말고 김건희 여사도 아니, 이 그러니까. 들어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상 이게 손준성 검사 개인이 움직였다기보다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차원에서 기구가 움직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검찰총장의 바로 직속 기관이니까 예. 당시 검찰총장이 예.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기 수사를 안 할 것 같고 예. 아마 정치적으로 뭐 야당에서 압력을 많이 넣게 될 테고 그 지난한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뭔가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 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예전에 그 범정이라고 부르던 범정이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몇 차례 바뀌었는데요. 범죄 정보를 다루는 이제 일종의 검찰 내의 정보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일을 많이 해요. 범죄 정보라는 게 사실은 첩보부터 수집이 돼서 정보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첩보가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에 있어서 예민한 일에 많이 관여가 됩니다. 장모 사건 대응 이런 것처럼. 그때 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의결서를 저희가 단독 보도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검찰 대검 내부에서 이제 장모 대응 문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예. 이 대응할 수 있는 문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당시 검사장이 수사를 받기 전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이제 보고서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저희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그 꼬리 자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예. 예. 이 사건, 이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그 시기에 예. 정보도 수집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판사사찰 문건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시기에 판사사찰 문건은 검찰총장의 지시로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믿느냐? 네, 쉽게 믿을 수가 얘기하면. 없죠. 네. 예. 뭐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사실 모든 방송에서 이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에 대한 예측, 예상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이어서 이게 이제 본질로 들어가 보면 아까 지금 김태형 기자 짚어준 대로 누가 시켰거나 자기가 알아서 했거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둘 중에 하나라면 뭐 하나만 한 얘기지고 그쵸.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동기는 무엇일까? 왜 했을까? 시켰다면 시킨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스스로 했다면 이걸 스스로 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대목을 좀 추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김용남 의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예. 손준성 검사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착한 성격이지 일탈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그렇다고 전해지나요? 제가 2008년인가 예. 법무부에서 제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예. 당시 손준성 검사가 검찰 일과 말석 검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일과에 있는 평검사가 3명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수가 낮은 평검사였고 그 바로 위가 지금 대통령실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하는 이시원 검사가 예.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손준성 검사는 품성이 정말 착하고 예. 일을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예. 그 아주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예. 아니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훌륭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후배였어요. 검찰 내부의 어떤 우등생처럼 일만 열심히 하는 네. 뭐 이거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어쨌든 상관이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참 열심히 했던 그게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로 그런 사람들 노예 근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하여튼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검사였어요. 열심히 하는 검사였다는 말씀을 아까 김 의원님도 같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어떤 동기로?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윗분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먼저 자발적인 어떤 그 충성을 한 것으로 여겨질 근거는 거의 없다. 그럴 여지는 거의 없다. 그냥 합리적인 전 추론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모르죠.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지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검찰의 어떤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간접적으로도 이런 어떤 이런 데서 성과를 내라는 예. 어떤 이런 주문들은 얼마든지 여러 경로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예. 그러나 저렇게 어떤 정당의 그걸 이런 고발장을 뿌리고 이런 행위는 굉장히 다급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가 얼마 안 남았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시점에는 그때 당시에 정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다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실제 고발은 나중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 실제로는 여기 메시지 텔레그램 오고 간 게 이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열 몇 차례라 그랬더라. 18차례라 그랬나. 예. 그럼 이 정도면은 그냥 당시 미래통합당한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정치에 이렇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바로 행동을 주문한 거 성과가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책관 수준에서 결정할 일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예.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검사가 이런 일은 안 해요. 예. 이게 정치권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면 그거 접수받아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예. 이걸 바빠 죽겠는데 본인이 직접 고발장을 이걸 써서. 써주고 이대로 접수하라고 건네주고 더군다나 그때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거든요. 예. 여당을 위해서도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사실은 어느 검사가 정치인들 아니면 정당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요. 좀처럼 변호사 사무장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일이에요. 좀처럼이 아니고 아예 아니,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손정성 검사의 그 성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의 상관이었던 당시 검찰총장의 성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안 시킨 거, 자기가 안 시킨 거 하다가 문제 만들고 있는 거 싫어하고 보면은 사실상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사안에서도 자기가 사사건건 다 개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그냥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누가 믿습니까? 그 얘기를. 사실 이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이 대선 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인데 예. 저는 이 고발 사주 고발장을 쓰도록 하신 분은 어느 정도의 이제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의지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 판을 뒤집고 싶어 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나왔던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 예. 검언유착이 아니라 정언유착이다, 예. 권언유착이다, 권언유착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발사주 보도가 터진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하게 했다라고 비판했던 이유로 저희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대장동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저희가 썼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발 사주를 먼저 저희가 썼고요. 고발 사주를 뒤집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이 나온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근데 저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사실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죠. 대장동을 뒤집을 만한? 대장동 사건을 이제 뒤집으려고 그걸 보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고발사주 고발장을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럼 피해자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김용남 의장께서 얘기하신 어마무시한 분들. 어마무시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 사람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그런 걸로 이제 고발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들은 그러니까 그런 혐의들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자기 상관의 부인,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과 그리고 검찰총장 본인과 그 검사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거를 써가지고 당에다 보낸다?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계속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짚고 추론하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비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실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한번 보면 저희 반응과는 상반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이 맑고 투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때 저 말씀도 굉장히 어떤 진실과 진심에 가까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추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런 행동은 굉장히 과장됐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글쎄,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저렇게 뭐 당당하고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나 식으로 막 윽박지르고 저러시는데.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 KBS 대담 때 2주제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나오죠. 물어보려고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 말에서 마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유감 표명 정도로 한다 그러지만은 저 주제는 예. 아예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그 대통령실에 이제 출입하는 기자가 쓴 사설 내지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디올 명품백 수수 그 논란이 된 이후에 2주째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안 하고 있다. 예. 백 브리핑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기사를 쓰신 분 내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예. 그런 질문이 거의 뭐 금기시돼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받지도 않고 피하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 기자들 자체도 너무나 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대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기자가 예. 물어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뉴스토마토와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토마토와 비슷한 상황이요? 네. 네,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용남 정책위 기자께서 이제 야당이시기 때문에 네. 뭐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저 당에 남아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장면을 기억은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복귀시켜드리라고 다시 보여줬는데 그때 저 윤석열 후보의 말이 저 당시에도 진짜라고 당연히 받아들이셨겠죠, 그죠? 그때 일이 하도 많아갖고 기억도 안 나시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때 뭐 하루 이틀마다 굵직굵직한 게 계속 터져갖고 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때 당시 김웅 의원의 이야기가 갈팡질팡 좀 했어요. 예.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김웅 의원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누군가로부터 받았는지 누가 보냈는지 그거 자체가 다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런 취지였거든요.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뭐 만약 받았다면 누가 나한테 그걸 보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예, 예. 그래갖고 캠프 내에서도 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게.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지. 예, 예. 이런 어마어마한 건을 기억이 안 난다고 예.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던 그 저희의 기억을 입증해 줄 만한 김웅 의원의 영상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당시 김웅 의원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이제 2021년 9월 8일인데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2년 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김웅 의원의 말씀은 굉장히 좀 격앙이 돼 있고 하루빨리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이셨으나 막상 1심 선고로 드러난 내용은 저때의 저 결과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와버려서 김웅 의원 본인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냥 두 번째 주제가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거든요. 김웅 의원의 재수사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계속 봐온 입장으로서는 예. 김웅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핸드폰 바꾸셨거든요. 네. 핸드폰 바꾸셨군요. 바꾸셔서 통화 예. 기록이 확인이 안 되고요. 예.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예. 재판 그 영장 심사 가가지고 예. 앞으로 비밀번호도 제공하고 예. 내가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협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핸드폰이 열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지금 통화 기록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 톡 내용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예. 추가적으로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수사기관이 좀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면 예. 김웅 의원이 아니라고 해서였습니다. 아. 네, 불기소 이유의 핵심 근거였어요. 네. 참 이건 저는 뭐 어쨌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제 이런 비판들이 연이어 나왔던 것이고 이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재수사 가능성도 있지만 재감찰이라는 게 사실 그게 존재합니까, 위 의장님? 아니 근데 김웅 의원은 검사가 아니니까 아니 김웅 의원 말고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검사장에 대한 네. 재감찰도 가능합니까? 재감찰이요. 감찰은 이미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근데 재감찰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서. 아니 근데 이미 기소돼서 1심 판결이 난 상태에서 감찰을 동일 사안으로 다시 하는 거는 뭐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예. 이건 어차피 재판 중인 사안이니까 재감찰에 그러니까요. 대한 것은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당에서 공천할 때 무슨 금고 이상형의 경우에는 뭐 안 한다는 등 온갖 법률적인 기준을 높여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검사장인데 예. 저 사실 이거 법정 구속이 왜 안 됐는지가 의아했단 말이에요. 법정 구속이 안 된 이유는 재판부에서도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로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근무해왔기 때문에 뭐 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뭐 이런 게 이제 현직 이유였는데 검사장이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매번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예. 우리 검사님들은 수사를 받을 때 핸드폰을 증거를 다 인멸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라임 술접대 검사들도 휴대전화 뭐 와이프랑 산책하다가 잃어버렸다, 어제 예. 술 먹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예. 그분들 그 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때 예. 큰 문제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언유착 수사 당시에 비밀번호 21 안 가르쳐줬죠. 공개를 예. 안 해서 결국은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예. 그 시기에 이제 수사했던 그 수사팀의 부장 검사가 오히려 독직 폭행으로 감찰받고 징계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사 재판도 넘겨지고. 예. 그래서 이게 검찰 내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권력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수사도 감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오늘 아마 그 김태현 기자님 말씀 중에 뭐랄까 검찰 후배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김용남 위의장 입장은 많이 난처하신 건 아니죠. 사실은 뭐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라는 게 사실 또 본질이어서. 그게 약간 황당한 사안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도 그렇지만 이 손준성 검사 당시 전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아마 저기 아닌가요? 대검 차장 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죠? 그들 제가 약간 기억이 또렷하진 않아갖고 뭐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 끝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관련자들은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언급해 주셔가지고 요게 이제 고발 사주 사건 하루 전에 한 장관이 손준성 검사와 같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대용량 사진 파일 30장씩을 연달아 2번 올렸다? 네. 이것도 확인이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한겨레 보도인데 예, 이거는 확인이 됐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아까 저도 보면서 왔는데 예.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사안이 뭐냐면 예. 그 고발사주 저희가 보도한 당일인가 그러니까 당일에 예.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라고 하고요. 예. 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예. 확인하라고 했는데 예. 그날 소장관실에서 저녁 늦게까지 다 포렌식했습니다. 그 포렌식이라 디가우징을 했어요. 그 포맷을 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은 가능한 것인가? 네, 이것도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죠. 이게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소실됐겠군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보고.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단독해서 썼던 건데, 네. 어이구.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저 지금 저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대목은 제가 접하지 못했던 건데 그게 네. 실제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네. 사실상의 증거인멸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
그 당시에 아마 수정관실 검사들인가 누군가가 예. 보수 언론에다가 예. 통상적으로 바꾸는 절차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그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무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예. 대담하게 그 포맷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검찰 내 권력이 누구한테 있었는가도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와, 참 엄청난 사안입니다. 계속 좀 어마무시한 인물들, 관련자들 또 이 고발 사주에 대한 내용이 사뭇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김태형 기자께 정리도 드렸고 남은 다른 이제 세 분께는 의견을 또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더 앞으로 뻗어나갈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원님. 근데 네. 항소를 손준성 검사장이 하게 되고 공수처에서도 이제 2심 준비를 할 텐데 그 결과 또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요즘은 일단은 과거에는 방탄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막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국민의힘이 방탄정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당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공세 효과는 거의 다 소진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뭐 이재명 하면 사법 리스크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총선 전에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뭔가가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그 외신이 심상치가 않은 게 요즘 이태원 참사 그 특별법부터 다 보도됩니다. 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국내 정치의 현안들이 다 보도되는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도 또 일견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상호 상쇄되는 측면이 정치에서는 이제 양당 간에 비교 우위를 따지는 데 있어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서로 상쇄돼 버리는 예. 이런 형국이 됐고 오히려 크다면은 국민의힘 쪽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특검 정국에서 김건희 특검하고 오시법 특검이 있지만 사실은 4월에 특검이 제일 무시무시한 거예요. 남아 있어요. 최수곤 상병. 네. 그 특검이 4월에 올라오는데 이런 형국이라면 저는 200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총선 직후에 표결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김건희 특검보다도 최상병 의혹에 대한 특검은 국민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계속 70%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것도 70%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 중에서 가장 지지가 강하게 받쳐주는 게 예.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4월 중순에서 5월 말 사이에 상정된다고 했을 때 이때 아마 초특급 태풍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 당에서 공천을 하고 선거를 하고 했지만은 남아 있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곧 나가실 분들이니까 이건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특검입니다. 무슨 얘기냐? 외압의 당사자고 오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건 뭐냐면은 아니 오늘 새로 나온 얘기만 봐도 예. 경북경찰청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하는 그 시간대부터 대통령실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계속 전화 통화가 예. 오고 갔다는 거고. 단독 보도가 나왔죠. 예. 예, 그것도 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직기강 비서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경정이 예. 거기가 경북경찰청에. 이게 지금 통화 기록이 나온 것만 갖고도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오늘. 예.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김건희 특검 다음으로 밀려올 쓰나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200표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예. 오히려 이게 사법 리스크가 총선 전후에 이 국민의힘에 어쩌면은 지금의 존립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 추가적인 도전이 있는 형국이 되니까 예. 총선 플러스 그 이유다. 총선 플러스 그 이유까지다. 예.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저는 민주당이 예. 제3지대냐 비례제냐 연동이냐 지금 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 특검 정국에서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야권이 완벽히 공조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검 전체를 끌고 가는 힘으로서 이 총선을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럴 땐 총선에서는 이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어마무시한 분과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항소하게 되면은 이거
이게 지금 저희 5명 중에 제일 유일한 법조인은 김용남 위원장이셔서 이거는 사실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또 최승훈 상병 특검 그 이후에 실제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관련 건은 뭐 소추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임기 이후에 이제 이 고발 사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하게 되면 이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없고요. 보이지 않는데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예. 문제는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이 이렇게 전전해진 예.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제 김웅원이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몇몇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그거는 대중의 관심사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손준성 검사가 왜 그랬을까잖아요. 예. 예. 왜 그랬을까? 누가 만약에 시켰다면 예. 그 지시를 했을까? 최종적으로 하라고 한 사람은 누굴 건데 예. 이건 손준성 검사의 진술이 바뀌지 않으면 예. 어렵죠. 그래서 과연 손준성 검사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는지를 예. 과연 밝힐까? 근데 그게 손준성 검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위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안은 생각보다는 폭발성이 좀 작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말을 바꾸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게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범죄들이 다 그렇거든요. 예. 중간 단계에서 딱 막혀버리면 예. 위로 뻗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형적인 사안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까 김종대 의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속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는 영부인이 관련된 거지만 예. 이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거는 진짜 한 사람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더 훨씬 무섭죠. 어마무시한 분과 자꾸 연결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손준성 검사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 1심 선고가 뭐 탄핵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기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 사람 한동수 부장인가요? 감찰부장, 예, 전 감찰부장이요. 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헌재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근거들을 들어보면 예. 물론 뭐 헌법재판관들 판결까지 일일이 예상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무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예.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예. 총선에서 사실 그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진 못할 것 같고요. 예. 개혁신당에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논평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의 에너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팽창 저지. 이게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입법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너무 막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력을 심판해야 된다. 혹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평가율 60%잖아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60%가 70% 갈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에너지 말고 한 에너지가 더 있거든요. 예. 뭐냐면은 지긋지긋한 양당 정치 청산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양당 정치 청산하고 싶은 사람도 예. 이거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부터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신당이 잘 되려면은 양당이 지긋지긋한 정쟁 이슈로 싸워야 예. 둘 다 싫으니까 여기로 가자 이렇게 될 텐데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일들이 계속 터지면 예. 그래 지금 이 선거에서는 양당 정치 청산보다는 예. 일단은 심판해야 돼. 일단 이거부터 막아놓고 그 다음에 예. 생각해보자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예.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문제 혹은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예. 김용남 의원님이 되게 화가 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왜냐하면 예. 저희도 분명히 야당이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립각을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오히려 개혁신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선명하죠. 네. 아니 이준석 대표만 해도 당대표 하다가 쫓겨났고 저만 해도 사실은 제가 탈당 선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저도 속았다. 이렇게 예, 못할 예, 줄은 예. 몰랐다. 예, 예.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고 하고 그리고 뭐 탈당 선언 이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방송에서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떤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효율적으로 예. 공격을 하면 공격을 했지 예. 약하다고. 그러니까 예. 이른바 순한 맛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오는 의석 배분에 따라서 예. 저희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불과 한 7년 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썩 좋았느냐. 예. 썩 좋았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진일보한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자. 예. 그게 그 급작스러운 어떤 그 뭐 여기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급작스러운 대통령 보궐선거보다는 예. 조금 더 체계 있게 준비를 해서 나가자. 예. 그렇다고 뭐 그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는 총선 이후에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책임 총리가 내각 임명에 실제로 관여를 하는 예. 우리 헌법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헌법대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자. 그리고 예. 그러면서 질서 있게 단계를 밟아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매운맛 같은데. 두 분이 의견을 다르게 주시니까 그래서 심판까지 저는 이제 예. 제3의 논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데 개혁신당이 무섭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다. 왜 그러냐? 그 제3지대라고 하는데 한쪽은 저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예. 한쪽은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3지대라기보다는 1.5지대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엔 돌아갈지도 몰라 또 예. 다시. 예. 그러면은 남는 거는 정의당 하나밖에 없다고. 예. 그러면은 내 얘기는 이게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가 서로 상쇄되면서 예. 유일하게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로운 아주 저기 청정지대. 무공해가 이제 요거 하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녹색당하고 합친 게 그 녹색지대 녹색 정의당이 됐죠. 예. 요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표가 돌고 돌다가 예. 마지막 종점으로 오는데 예. 거기에 우리가 슈퍼마켓을 하나 차려놨거든. 예. 종점에. 그런데 평소에는 여길 잘 안 오셔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로 온다. 예. 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내년에 총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각 당의 유불리까지 따지는 상황이 되니까 역시 세 분이 다 각기 다른 정당에 계셔서 올해 총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가 됐네요. 올해 총선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보면 너무 또 당연한 대답들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도 다룹니다만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된 얘기든지 아니면 사실 이번 주에는 주제가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끝판토로는 항상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정해놨습니다. 불금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네 분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각자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좀 시원하게 하고는 가야 된다. 왜냐면 이게 사실 시간이 저희가 오래 한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내가 못했네.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보면은 우리 김태형 기자님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이야기가 또 하고 싶다고 제작진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김용남 의원님은 김용남 의원님대로 하원기 대변인은 하원기 대변인대로 또 김종대 의원께서도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순서대로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 예. 저는 뭐 시간을 주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뉴스버스가 예. 그 이제
다음이나 이런 데서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되는데 다음에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네이버도 곧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색을 해서 저희 그 사이트 들어와서 봐주셔야 저희한테 큰 힘이 된다라는 예. 거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그 디올팩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여론 그 조사에서 예, 지난주 이번 주 그 민생 경제 뭐 국방 안보 소통 미흡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9%가 김건희 여사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제 김건희 여사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 뭐 여당 포함해서요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무슨 몰카다 공작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예. 사안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래서 몰카라고 얘기하고 공작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이나 뭐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사실은 방송을 다 잘리고 네. 그것 때문에 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100% 동의하고요. 하원기 대변인께서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가 뭐 아까 전에 예, 개혁신당 얘기를 했지만 그건 예.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김건희 여사 얘기라든가 예. 윤석열 정권 심판론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권력에 대한 안티테즈 정당 역할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예, 근데 수권 정당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정책 얘기하고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정치 세력 중에 의제를 가지고 물론 뭐 호불호도 있고 찬반이 있습니다만 의제와 정책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건 개혁신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 아니 현재로서는 예, 다들 예, 뭐 반윤전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것만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 역할을 민주당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제를 먼저 던지고 좀 시끄럽게 만들더라도 그게 예. 뭐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들어와서 정책을 논의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예, 약간 그런 면모들을 수권 정당을 추구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물론 개혁신당도 추구하겠지만 예. 큰 정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다 뺏기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아쉽습니다. 예. 의제 설정 그리고 이슈를 만드는 어떤 역량 이런 것도 민주당에 필요하다. 개혁신당 그중에 제일 잘하고 있다. 이 그러니까 말씀을 정책에 대한 이슈 파이팅 같은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유, 아까 감사합니다. 자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이신 김용남 위의장님. 저희가 이제 정강정책 시리즈로 예. 자본시장부터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예, 지하철 무임승차 또 군복무 제도 관련해서 9가지의 정강정책 시리즈를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세종, 광주, 순천 지방에서 유권자분들을 만났고 예. 내일은 그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대구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오후 방송 끝나고 저녁 일정부터는 또 대구에서 합류를 하는데요. 예, 내일 저녁 7시, 8시, 뭐 한 9시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찾아뵐 테니까 대구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당명은 개혁신당입니다. 혹시 여론조사 전화 받으시면 이준석 이름 안 나온다고 예. 없네 이러지 마시고 꼭 예. 개혁신당을 기억했다가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뭐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윤핵관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뭐 그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과의 어떤 소통의 끈 뭐 혹시 아예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예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제, 그렇습니까? 예. 개혁미래당에 계신 분들도 예, 예, 보니까 이제 약간 매운맛에 단련이 되셔서 예.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아까 박정훈 대령 재판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고 이제 4월에는 최승훈 상병 특검건이 이 정권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거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놓친 주제가 있거나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선 김용남 의원님께서 신당으로 가시더니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다.
그래서 좀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렇게 과거에 환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꾸 큰 당 대변하실 때 비해서는 훨씬 지금이 좋아 보인다. 지금 뭐 디펜스 할 일은 없어요. 지금 제가 누굴 디펜스 하겠어요. 예. 개혁신당에서. 흠칫했어요. 당이 다른데 뭔가 든든하다는 느낌을 아까 처음에 받아서.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 옛날부터 제3지대를 새로 선언하고 신당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 다 탈당해가지고 양당 기득권 청산을 외치셨고 또 손학규 그 대표 바른정당 만드셔서 단식 농상까지 하면서 연동형 관철시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밑에서 같이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던 분들이 나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은 또 민주당으로 다시 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깥에서 풍찬노숙할 때 외치던 양당 기득권 청산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건 바깥에 있을 때만 얘기고 큰데 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당은 사실 정의당인데 어떻게 보면은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모처럼 다당 체제가 출범한 건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2016년에 그런 5당 체제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고 국민들한테 정치적 효능감이 그래도 살아있던 시기였고 예. 이때는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만 빼고 다 같이 농성했던 우리 같이 공조하던 팀이었는데 예.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정의당 혼자 남았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손님들이 오더라. 때가 되니까 오더라. 예. 그럼 우리는 또 환영하고 맞이하지만 예. 또 이제 가시면은 또 혼자라고.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럴 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저렇게 다이내믹한 정치가 있느냐 왠지 내가 효능감도 있고 찍을 땅이 다양해졌어. 짜장면 짬뽕만 먹다 탕수육도 있어. 볶음밥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건 좋아. 예.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예. 어디가 남아있는가 이걸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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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간 양당 기득권 정치 20년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풍찬노숙하면서 말해왔다. 예. 요것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 예. 그 의원님 그 매주 말씀하시는 그 특검 연대에 대한 부분, 그 개혁신당에서도 이 특검 연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시겠죠. 그런데 저기 지금은 각 당이 총선 득표수 계산하는 거 못지않게 이 특검 관련해서 야당 연석회의가 곧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개혁신당이 하는 선거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181석의 완벽한 공조를 이뤄낸 그 지난번에 그 특검 공조는 너무 소중한 플랫폼이고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할 때 하더라도 이후에 또 특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거의 개혁연대 또는 탄핵연대의 추억을 되살려 봤을 때 이 특검의 공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를 뭔가 야권에서 우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좀 던지고 그러면서 야권이 어떤 그 특검에서 공조하면 시민사회까지 끌어안는 이런 식의 어떤 거버넌스로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근데 실제로 저는 선거 전략적으로도 아까 김영남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적 에너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양당 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포지션보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확실하게 정권 견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개혁신당에서 해서 오히려 그 선명성을 가져가고 민주당 파일을 가져가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남의 당 전략을 그렇게? 아니 근데 약간 너무 논평하자면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특검 공조 내지는 예. 야당 공조에 있어서 공조를 가장 크게 균열을 내고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선거제와 관련해서 예. 그 소수당에게는 권역별 비례제가 최악이거든요. 예. 차라리 병립형을 하려면 옛날 병립형이 나아요. 예. 맞아요. 권역별 비례제는 최악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이 공조가 자꾸 균열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야권의 이 통합된 거를 분열하면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선 때까지 그 감정적 앙금이 남는다. 그게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번에 다시 또 당원 총투표가 아니라 대표가 결심하신다고 하니 일단은 예. 이거는 또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또 입장이 좀 바뀌었죠. 입장이랄까 아니라 이제 전당원 투표 얘기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당대표에게 또 일임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매듭 지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사실 설 연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다음 주 금요일에 결럽 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7일에 대통령의 대담이 방송이 되고요. 그 반응이 아마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되면 그 반영된 조사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으나 네 분께 동시에 여쭤보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여론조사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 여론조사로 할 건데요. 대통령의 대담,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쳐서 영향을 크게 주거나 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아니면 뭐 그냥 답보 상태다.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뭐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분 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예. 분명히 뭐 철도 간다, 뭐 저기 수도권 뭐 경계선 재확정한다, 뭐 또 어디 뭐 아마 엄청나게 쏟아낼 겁니다. 예. 엄청나게. 예. 지금 주된 전략이 그거예요. 예. 온통 개발 아니면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잔뜩 쏟아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더 떨어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을 거다. 올리지는 못하지만 예. 이거는 좋아지기 위한 대담이라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걸 막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각종의 어떤 개발 동력, 어떤 돈으로 예, 예.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지점을 자극함으로써 예. 어쨌든지 간에 집권 세력의 프리미엄을 한껏 누리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고 예. 이렇게 해놓으면 예. 쭉쭉 떨어지는 건 일시적인 브레이크는 잡힐 거다. 그러나 이게 상승 효과로 간다? 난 그거는 그건 새로운 뭐 비전이 나오고 완전히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아니 바랄 걸 바라야지. 그거 죄송합니다. 안 한다고 저거 하는 건데요. 어디까지 가정을 더했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어떤 공적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민생 토론회를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예. 7차례인가 8차례까지 했는데 보도되는 양도 대단히 적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저는 욕하는 댓글이라도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7일날 방송된다는 대담도 크게 관심을 못 끌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백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예. 어떤 대담 내지는 사과, 유감 표명이 나올 것이냐 정도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매우 밋밋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예. 지지율은 그냥 이대로 답보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을 아마 이제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상이 제일 많고요. 하원기 대변인님. 저희가 조국 사태 때 전선을 어디에 그었냐면 야당, 예. 언론, 검찰에 그었습니다. 예. 근데 전선 잘못 그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실제로 저희가 싸우는 대상은 대중이었습니다. 예. 그냥 국민들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전선이 지금 야당이랑 쳐져 있다고. 전 명품백이나 특검 이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언론 얘기하고 공작 얘기하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민주당을 신뢰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각자 판단해서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대담에서 과연 그 본질을 칠 것이냐 예. 안 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기조 그대로 나갈 거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이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표는 국민들이 주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이랑 싸우고 나서 총선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 그런 식으로 변죽만 올리는 대담은 아마 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세 분 다 사실 다 대동소이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태형 기자님은요? 그 민생 토론이 정말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실수는 또 관심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네. 또 조회수가 높아요. 그걸 네. 많이 달려졌고. 짤만 많이 짤만 많이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과의 인터뷰한 내용들 중에
논란이 안 됐던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자기는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다가 저 월스트리트였나요? 그때 거기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대답을 그렇게 안 했는데 예, 예.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뭐 반론이 있었고요. 뭐 예.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배추까지도 예, 예. 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발언하는 것에서 그 현장에서는 이제 뭐 참모진들이나 뭐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이번 토론회 대담에서도 사실은 그 방송국이나 혹은 이제 참모들이 캐치 못하는 또 말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그냥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예, 저는 김태현 기자님이랑 의견이 조금 다른 건 네. 4일이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에 녹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녹화인데 7일의 방영입니다. 네. 그러면 이틀간의 편집 시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런 경우도 처음 봤고요. 뭐 저도 윤석열 후보를 예비 후보 시절에 26분 30초를 인터뷰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인데 그때도 녹화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차마 이제 예비 후보여서 편집할 양심상 편집은 부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고 그 대상이 또 KBS다 보니까 이틀간 그런 흠집들은 좀 편집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전 해봅니다. 그렇죠. 편집을 해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네, 뭐 그렇군요. 그냥 예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 대통령의 대답은 과연 여론에 어떤 반영을 줄 것인가 거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네 분이 꽉 채우셨고 금요일에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 남겨주시면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의원,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 그리고 하원기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